2019년 제2차 굿 인터넷 클럽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제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2019년 혁신 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 경영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는 저희 과기부 이진수 과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님이십니다. 카카오페이 예자선 이사님이십니다. 팬이 많으신가 봐요. 법무법인 비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V리스 VR 이승익 대표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법무법인 비트 송도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많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김정욱 센터장님께 한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현재 좀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저희가 샌드박스 관련한 5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행정기본법을 제외하고 4개 부처에 소속된 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 그리고 산업부는 이미 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4월 1일자로 금융 부분에서의 그 샌드박스가 시행될 예정이고, 4월 17일자로 이제 지역형 샌드박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별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추진되는 그 샌드박스와 그 지역형으로 추진되는 샌드박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역형으로 본다면은 이제 일본에서의 그런 지역 특구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 추진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지역형으로 해서 그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이 좀 유일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영국에 이어서 그 샌드박스를 많이 도입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형 그 샌드박스인데 금융 그리고 에너지 또 보건 여러 이제 분야에서 부처의 그 주관하에서 샌드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형이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형의 샌드박스를 어느 정도 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샌드박스는 그 이제 모래상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옛날의 규제에서 그 허용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규제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런 비명확화된 부분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고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단은 사업을 영위해보고 단기간에서의 성과나 그리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모든 사업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이제 샌드박스에서 모래사장에서 놀 때에도 규칙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감시를 하는 부모님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의 운영에 있어서도 실제로 허용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명백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허용될 시에도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이런 감시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혹은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샌드박스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그 과기부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센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주무부서에서 진짜 이 실제 실행을 하고 계신 우리 이진수 과장님께 현재
뭐 간단히 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 혁신과장 이진수고요. 그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 4개 부처가 이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텐데 산업부하고 저희가 이제 1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 시행 전에는 이게 과연 이게 좀 그 얼마만큼 기업들에서 호응을 할까 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저희 부 입장에서는 샌드박스가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ICT 특별법상의 임시 허가 신속 처리는 이미 있던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 때 한 4년을 운영했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 임시 허가 제도 4년에 딱 4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걱정은 야 이게 또 옛날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이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는 호응도 없는 이런 제도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다행히 보니까 이제 그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뭐 그동안 조금 이제 그 목말라 하셨던 분들이 그 기업들 위주로 저희들 쪽에 신청을 해주셨고 그다음 저희들이 2월, 3월 그 2차례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오늘 여기 2기업에서도 오셨습니다만 2차례에 걸쳐서 이제 8개 기업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이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우선은 뭐 기업들에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뭐 중점 두는 거는 뭐 현 상태로는 저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 나중에 송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을 텐데 요거 자체가 이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장벽으로 좀 되면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신청 의사가 있는 분들이 처음 접촉해서 저희 부에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처의 의견 돌리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왜 앞단에 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뭐 이런 좀 의구심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좀 송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히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지금 상태로는 그 부분을 그나마 다른 정부 과제하고는 다르게 가능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또 간략하게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접수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부처 협의하고 뭐 심의위원회까지 감에 있어서 그 과정이 조금은 현재까지 진행할 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샌드박스 되면서 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규제 관련된 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할 때 보면 규제 부처 뭐 저 역시도 공무원이지만은 규제 부처에서 상당히 뭐 넓은 의미에서 저항 내지는 이제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규제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불합리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당시에 규제라든가 법이 생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이게 왜 안 맞고 요 기업에게는 좀 다른 형태로 임시로라도 유예해주고 면제해줘야 된다는 이런 걸 설득하기가 과거에는 쉽지 않았는데 샌드박스 시행한 다음에는 부처들도 상당 부분 좀 전향적으로는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이제 좀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아쉬운 점은 부처가 전향적으로는 됐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뭐 100% 완전히 열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선은 들어봐주고 좀 열어줄 여지는 있지만 완전히 다 풀어주지는 않는다. 이런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한 2달, 3달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신청 들어와서
지정하는 데까지가 지금까지는 좀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 우리 저 두 기업에서도 오셨고 계속 이런 지정받는 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오히려 그 지정된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잘 하고 계신지, 그다음 샌드박스가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 센터장님 얘기하셨지만 또 지켜야 될 가치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뭐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게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시면서 잘 뭐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을 잘 해소하면서 하시는지. 그다음 저는 또 거기서 더 보는 거는 그 샌드박스가 이게 뭐 2년 최장 4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한시적인 제도인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요새 다른 데 가서 하는 얘기가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바꾸는 그 기간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한데 해서 그 저희들은 앞으로 그 사후 관리에 어찌 보면 끝판왕은 그 우선은 규제를 유예를 해줬는데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이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쓸 생각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실행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어떻게 간단히 봤는데 일단은 이 진짜로 완가하게 안 된다고 하던 것을 그래도 이 뭐 끝까지 뭐 반대를 하던데 그래도 해주는 걸로 바뀐 거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도 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진짜로 새로운 변화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실제로 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신청하신 기업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예자선 이사님께서 한번 규제 샌드박스 안건 선정되셨는데 이 제도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시고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먼저 저희가 그럼 받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나 주로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뭔가 이제 통지서를 보낼 때 기존에 뭐 이제 등기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보통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우편을 통해서 통지서를 법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보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거 다 많이 받으시긴 하지만 그걸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장애가 되었냐면은 그 통신사나 저희 카카오페이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그냥 딱 오서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오면은 이제 자기 그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열게 되는데 저희는 그 주민번호를 직접 수집하고 있지 않고 그 CI 주민번호 대체값인 CI를 가지고 회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누구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CI를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CI를 주면서 이 CI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은 이제 직접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CI를 주시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를 일괄적으로 본인 확인 기관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배치로 해서 CI 값을 받아서 CI를 획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그 CI를 전달해 주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 작년부터 CI를 그런 식으로 주민번호를 가지고 주민번호를 일괄적으로 CI로 바꾸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방침 같은 걸로 약간 규제가 있었고 그거를 방통위랑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상의를 드렸더니 이제 규제개혁 샌드박스 거기서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카카오톡 같은 그런 걸로 통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를 일괄로 CI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샌드박스를 해서 허용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입영 통지서라든지 연금 국민공단의 연금 납부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통지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 거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짧아서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절차 면에서는 굉장히 진짜 이거 무슨 상담 창구 같이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제도에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상의를 해주셨어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사실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건지 공공기관들에서 그거를 등기우편 대신 보내려면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무슨 기업으로서 사실 특혜를 본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공공기관은 또 많고 하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장 좋냐 그 KT랑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돼서 이제 빨리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절차도 굉장히 빨리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주무부처가 그 과기부에서 이걸 받아서 주무부처랑 협의를 해주셨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방통위가 하나였지만은 뭐 주무부처가 여러 군데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과기부에서 접수를 하면은 과기부에서 그거를 해서 해주시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그 아마 예전에 임시허가 때는 과기부에서 다른 부처의 조율이나 이런 걸 할 권한이 아마 약해서 이게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떨어졌을 텐데 이거는 그래도 과기부의 권한이 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희망한다면은 굉장히 과기부에 더 좀 권한이 가서 뭐 외부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무부처가 꼭 안 된다고 뭐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야 맞아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도 그냥 권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럼 점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각각 샌드박스들이 있기는 한데 막 맞춰서 가는 다양하게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확실히 과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규제를 하거나 이럴 때 각 부처마다의 그 정무적인 막 그게 있잖아요. 뭐 중기부는 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뭐 아니면은 뭐 금융위는 뭐 합의 그 수수료 인하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정책이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딱 거기에 맞추진 않고 이렇게 발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가 쓰면서 서로 좋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해당 부처들은 조금 그런 틀에 많이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과기부에서 좀 기술 그런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를 봐주시는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아까 저희가 받았던 그 사례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은 공공기관이 그렇게 해서 알림을 보낼 일도 있지만 뭐 앞으로 왜 마이데이터 한다고 여기도 마이데이터 즉 그 뭐 금융기관에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앱에서 쫙 보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이제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될 거고 여러 서비스가 나올 텐데 사실 그런 거에서 핵심이 되려면은 그 예전에 각각의 앱에서 멤버십을 꺼내지 않고 뭐 실업 같은 걸로 지금 다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려면 결국에 사실 CI를 가지고 각 개인의 정보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를 하려고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려가 이거를 막 하나의 기업한테만 이걸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대표로 저희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이 CI 이것만 하려고 해도 또 카카오페이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오해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목적이랑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계기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던 그 카카오페이나 KT가 받았던 CI에 대한 그 샌드박스 제도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라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약간 과기부 그것도 주도로 어떤 하나하나의 샌드박스 제도가 아니라도 이 CIA 이거를 어떻게 이거 가지고도 샌드박스를 그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 개의 안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기부가 조금 큰 틀에서 외부 위원들이랑 어젠다를 논의를 해서 방통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밑에서 샌드박스로 짝짝짝짝 그 밑에 하위가 풀린다든지 이런 약간 큰 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큰 그것까지도 이렇게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님께서 좀 예리하게 저희 개선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저희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한테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이어서 저희 이승익 대표님 그 말씀 한번 저희 VR에 대해서
산업에 진짜 이번에 아주 화두 중에 하나였죠. 새 산업인 그 규제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동용 VR 산업을 하고 있는 VDS VR의 이승익 대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어떤 내용의 취지로 규제 개혁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여기 오신 뭐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여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회사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VR의 이제 어트랙션, 뭐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동용 트럭 위에 아니면 버스에 장착을 해서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작 및 운영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그 사진 화면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핸드폰에서 VR 트럭 딱 검색해 보시면 금방 사진이 나와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R 산업이 4차 산업의 그 핵심 중에 하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도 VR 산업이 크게 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동용 VR 산업은 VR 산업에 비해서 또 늦게 또 출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제도가 아예 미비하거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라든가 각종 공공기관 지자체 행사, 축제, 뭐 심지어 대학 축제, 뭐 기업 행사도 많이 이렇게 가서 놀이기구 컨텐츠, VR 컨텐츠를 VR 기계에 탑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를 가지 않고도 거기 있는 모든 놀이기구들을 트럭 위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제도가 상당히 그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유기기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점점 커갔는데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대학생한테 입히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게 됐고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널로 참석하신 여러 심사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오셨지만 여러 디펜스라는 또 관계 부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는 이동형 VR 트럭이라고 하면 과기부에서 주가 돼서 우리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상당히 많이 푸시업을 해주셨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면에 차량 개조와 관련된 국토부,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문화체육부 뭐 이런 여러 관계부처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느꼈던 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질 않고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마치 북극에 있는 그 알래스카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네이버로만 보고 판단한다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양은 알겠지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동떨어진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냐면 자동차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장 많은 예로 나오는 게 과거 마차 시절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마부들과 마차들이 없어지고 기존 사업들이 많은 구조조정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동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역기능도 있죠. 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뭐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배기가스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심지어 요즘 뭐 극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자동차 이부제를 하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자동차를 뭐 없애는 게 낫죠. 뭐 그런 취지. 모든 산업이 태생될 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무게의 밸런스가 어디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사람의 편리와 이익에 총체적인 합이 더 커졌을 때 그 산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데 가령 뭐 마약 같은 걸 뭐 순기능과 역기능을 봤을 때 당연히 역기능이 많으니까 마약 산업을 장려 안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 총액의 그 인류의 편리가 어디 있는지 이익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풀려 나가야 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되고 관계부처 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도
디펜스를 하시는 그 저항부처들은 80년대, 70년대 규정들로 그때의 이유와 논리로서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면 당연히 또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VR 트럭 같은 경우 나왔던 문제점들이 첫 번째는 VR 트럭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전국 방방 곳곳에 많이 퍼진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19금 VR 영상이라든가 사행성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이 나왔는데 좀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장소라든가 오픈된 데밖에 못 가는데 누가 거기서 19금 영상을 보며 누가 거기서 사행성 뭐 승마라든가 뭐 바다 이야기라든가 그런 예전에 문체부가 바다 이야기에 식겁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문제가 있다면 지금 각 가정에 들어간 PC에 VR 헤드셋 하나 사면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19금 VR 포르노를 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그쪽이 더 문제지. VR 트럭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19금 영상을 규제 없이 보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안 풀렸어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전체 이용과만 보라는 거죠. VR 영상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대학생들도 지금 VR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뽀로로를 봐야 돼요. 대학 축제에서. 나이 제한 12세, 15세, 19세가 VR도 심의 등급을 받으면 다 충분히 거기 등급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용가로만 해야 우리는 허가를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VR 트럭 같은 경우는 트럭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기존에는 규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각종 지자체 행사나 나가면 정부 지자체에서 관련된 뭐 라이센스라든가 인허가증을 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영업을 하거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빌려 쓸 수가 있다. 근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저희가 규정을 다 찾아보니까 단순히 지금 입법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입법뿐만이 아니라 관련 해당 부처의 규정, 지자체의 조례 이런 세부 규정들이 말도 못하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이건 규제 샌드박스로 풀 뭐 대상이 아니고 정말 그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그 규정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묵은 그런 규정들을 다 버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법이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그 배로 치면 많은 법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줄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법이라는 것이 취지가. 그런데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과거의 제조업, 중공업에 비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이 시대에 사람은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는데 과거에 3, 40년 전에 그 규제와 규정으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VR 트럭 산업은 안 하는 게 맞다는 판단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그 유기구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남에서 하고 내일 저기 강동구로 가서 하면 또 60만 원 내고 확인 검사를 받아야 돼요. 또 다음날 가면 매번 갈 때마다 그 지자체 확인 검사 60만 원씩 내고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로 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기부에서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걸로 확인 검사를 그것도 바뀌었는데 가령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 확인 검사를. 그럼 가스를 쓰고 화기구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고 물론 간혹 한 번씩 뭐 폭발 사고가 나긴 하지만 전체 자동차 사고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 확률이고요. 그런 게 한 건 나왔을 때 이제 관계된 그 저항 부처들은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이제 언론의 여론의 질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조그만 역기능 하나 때문에 전체 순기능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대표님 아주 뭐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진짜로 답답하시겠어요. 야, 한 번에 60만 원씩인데 매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말씀대로 진짜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저도 보니까 규제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랄 정도로 놀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한번 저희 송 변호사님께 그 스타트업 자문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관련 문의나 이런 사항들을 받으시는 거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ICT 규제 샌드박스의 송도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 접수되고 나서 이제 통과되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의 이제 최대 목표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에 온 초안을 보면 일단 거의 한 2줄, 3줄 적혀 있거나 아니면은 일단 공대생 문구로 이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겠지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저희 로펌 변호사들이 전체가 투입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판검사님한테 이제 준비 서면이나 변호인 의견서 쓴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사전 검토 위원이나 이제 그러니까 심의위원 분들의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선수가 심판을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또 주무부처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를 생각하실 때는 저희는 그걸 또 반박하는 논리, 뭐 해외 사례, 그다음에 뭐 해석론 아니면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뭐 유사사실은 이런 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보통 처음에 자신들이 이제 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시거든요. 그 중간에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로부터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말씀이 나오죠. 언제 통과되느냐 이제 그런 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 목표는 이제 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부사적인 목적은 이제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기업들한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신청서긴 한데 그거 자체를 작성해 본 적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ICT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업도 하랴 어떤 뭐 투자 유치도 하랴 하는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도 쓰랴 하는데 이게 한 다 합쳐보면은 사업계획서 뭐 40페이지 뭐 30-4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이용자 보호 조치, 안전수사 보호 조치 뭐 이런 것들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부차적인 서류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거의 하루에도 몇 통화씩 이제 통화하면서 이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 저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혁신성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신청서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허에서 말하는 신규성만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혁신성이란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다 내지는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 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 자료가 없고 여기 신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장 분석 자료가 없는데 여기서 요구하니까 유사한 거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제 맞춰보기도 하고 제가 기억할 때는 조인소 건인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답하는 걸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가 또 찾아서 거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찾아서 이제 시장 분석한 걸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서 신청서에서 요구한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한테 제일 취약한 게 창의성인데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만약에 기업이 있으시면 이제 뭐 사전에 주위에 이제 어떤 자문이나 고문 변호사가 있으면은 이제 먼저 상담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오면은 시간이 많이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그 과기부나 나이파랑 먼저 컨설팅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빨리 작성한 다음에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쪽으로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작성했던 예나 그다음 보완했던 예들을 가지고 이런 자료는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보완하는 건 저희도 몫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 하고 계시네요. 근데 말씀대로 뭐 그런 그 사업 계획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뭐 혁신성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은 좀 더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변호사님께서
지금 사업성 분석까지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센터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현재 운영하면서 약간 뭐 제도상 보완점이라든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셨던 건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센터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혁신성 그리고 이런 뭐 이 다양한 또 특히나 그 구체화된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공무원 문화나 아니면은 여타 재반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해묵은 규제들이 있고 그 규제들이 그 상존해 있는 가운데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VR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기존에 있던 규제는 그 기존 규제의 당위성과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빨리 그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규제 개혁의 문제가 그 좀 민원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례를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서는 그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이 퍼실리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이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도 이제 의사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샌드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곧 의료법이 개정될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실제로 한 1년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을까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그 기재로서의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규제를 시행하는 게 규제 당국이 실제로 피규제자와의 그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샌드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좀 고민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간의 이 샌드박스를 보면은 저는 좀 이제 그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이제 운영해 왔던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이제 어떻게든 아름아름 하건 아니면은 어떤 유권 해석을 받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샌드박스로 한 업체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외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불법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인식이 잘못되어서 얘만 죄송합니다. 이 업체만 특별하게 특혜를 받아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업체들은 불법이야라는 것으로 이 샌드박스가 오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굉장히 그 그레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해당 업체의 샌드박스의 성과를 보고 규제가 명확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카카오에서의 CI 사례에서도 좀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과기부는 좀 문제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른 부처에서는 과연 이 샌드박스를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는가라는 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심의를 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샌드박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그 모니터링을 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그 명확화 또 입법화 과정까지도 계속 해나가는 상황인데 이 과에서 이제 몇 건까지 가능할까라는 또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그 전문성과 인력 또 재원을 확보해 놓아야만 이 샌드박스가 내실화되어서 또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사업이 제한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도
부처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규제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부처에서 제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들어오면은 시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재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가 이제 4개 부처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샌드박스에 지금 샌드박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샌드박스의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이제 블랙박스로 될지 아니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이 샌드박스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나오는 그 지역형 샌드박스에 대한 시행령 작업을 작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이 상당했는데 책임보험이 지금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입이 되게끔 강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술 같은 경우에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보험이 없는데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보험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아니면은 보험에 상응하는 어떤 구제책을 미리 마련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보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그 지체가 되기보다는 이제 부처에서 어떤 그 보험사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데 이 정도 위험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가 뭐 정말 보험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해증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좀 적극적인 그런 그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들이 좀 잘 해소됐으면 좋겠고 저희 규제 연구센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하고 이제 소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아까 우리 카카오에 이제 예이사님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아까 이게 샌드박스 취지 자체가 신청한 기업 케이스별로 그 기업에 대해서만 그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그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종의 특혜 논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2가지 뭐 완전하진 않지만 해소 방안은 예를 들어 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KT가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 제3의 다른 기관이 유사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지금 시도는 안 했지만 그런 유사한 건이 왔으면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부처 협의도 굉장히 뭐 아주 간단하게 가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심의위원회에도 뭐 그냥 서면으로 대체한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오면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하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빨리 가능하면 2년이란 범위 내 아니면 최장 4년 범위 내에 그 우려했던 바를 해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빨리 이제 규제 개선, 법제도 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참 이 정부에서 보험사 역할을 하기는 만만치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지정받은 데도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얘기하신 대로 특히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와 사례가 축적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이겠죠.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 보험 책임 보험을 드시든가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출을 하라. 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아직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유사한 그 전에 했던 그 유사한 이제 보험의 뭐 특약 형태로 한다든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보험 부분도 저희들이 근데 뭐 요거는 조금 뭐 실이 조금은 걸릴 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해보면 그 저희 쪽 제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제 한 1년 동안요 샌드박스 하면 제가 아주 뭐 행정학 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저희 쪽에 신청은 들어오지만 이게 ICT가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거지, 내용을 놓고 보면 저도 지금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담당했던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송 변호사님께서 많이 이제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들은 또 그때부터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낯선 내용을 또 이제 해당되는 부처하고 협의하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낯선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보다는 부처가 전향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어준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그런 과제 하나 하다마다 관련된 규제와 규정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에 참 이게 우리 선배 공무원들 좋은 의미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어떤 의미면 정말 세세하게 아주 촘촘하게 아주 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또 이게 보물찾기식으로 이게 딱 이 어느 부처의 고시 또 다른 부처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저도 주로 이제 법을 다루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걸 참 이게 연결하고 정확하게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좀 어려울 그런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찾아내고 부처들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 관련된 부분이 또 여전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저 산업부 쪽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 오는 것들은 보면 이제 일종의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보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이미 있던 그 영역에 이제 오토 기업 같이 이제 쉽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존 그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충돌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부처에서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아까 조인소토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저 사전검토위원회 같이 오셔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협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그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그 어떤 업체 하는데 봤는데 기존 산업의 어떤 이익이나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걱정도, 기존 산업도 뭐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걱정이 있고 그래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쭉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희 한번 역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송 변호사님부터 역으로 한 말씀씩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특히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신청서에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대부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사적으로 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알겠는데 제가 들었으니까 다 지우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회나 다른 단체와 싸움에서 이미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준비하는 그런 충분한 인력과 자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이미 시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정상적으로 이제 인력이나 자금을 풍부한 회사를 기준으로 어떤 뭐 설명 자료나 뭐 자료를 요구한다면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지금 신청 부분에서도 모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아니면 체크나 이런 걸로 담당할 수 있는 거는 좀 이제 이게 많이 쌓이면 이제 그런 거 바꿔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의견서나 사업 모델 보고 나면 이제 과연 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결국 그걸 이행하겠다고 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어떤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는데 기업에서는 그거 우리 못 맞춘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지금 인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 역할이 그거죠.
모호하게 써가지고 이제 그게 그거라는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작성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비용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인원을 더 뽑고 등등 하는 거가 필요한데요. 이게 통과됐다고 무조건 또 돈이 생기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 모태펀드 쪽에다가 만약에 규제 샌드박스 통과된 기업에 이제 투자가 만약에 VC가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모태펀드 선정할 때 뭐 가점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직접 돈을 주는 건 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또 유치하게 도움 주는 것도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도움을 되는 방법이 아닐까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점도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저희 그 약간 경황된 어조로 저희 VR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저 말고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신 기업인들 이 자리에 모시면 다들 하실 말씀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좀 그 순서를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전체적인 규제 샌드박스에 뭐 비슷한 예를 들면 뭐 형사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으면 소송법을 좀 바꿔야 되는 좀 단계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즉 규제 샌드박스의 이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간소화돼야 되거나 약간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왜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도 러다이트 운동부터 해서 공장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폭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스마트 시티 공장까지도 오는 이제 정말 무인화 시대의 공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편리성과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지금의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계속 쭉쭉 영위가 되려면 과거에 만들어진 법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들이 들어와야 총체적인 법에 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은 안 없어지고 새로운 입법들만 계속된다 그러면 배가 침몰되듯이 결국 신사업은 발전이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보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에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통하는 그런 그 법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체적인 국민적인 그런 정서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가야 규제 샌드박스에 좀 더 올바른 취지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지금 계속 걱정할 때 저희가 소비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데 그 무슨 피해를 보거나 아주 그 예외적인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은 막 항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정하고 부처들이 많이 움츠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할 수 있고 그러는 사람들도 결국에 더 넓은 의미 소비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민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CI를 주면서 톡을 발송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저희 앱에 와서 연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CI를 드리면서 이분의 연금 내역을 알려주세요.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공단이 CI를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요 허용 목적은 본인들이 알림 통지를 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범위도 같은 취지에서 확대되는 논의가 계속 이제 하나 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충분하게 뭐든지 받은 기업이 충분히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기부에서 열심히 쌓아주셨지만 지금 약간 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신청하네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트랙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그럼 잘 풀리려면은 한 3가지 정도 건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 과기부의 강력한 좀 조정 권한 이거를 이제 다 들어보고 외부본이 하는데 부처가 반대하면 이거를 해달라라는 약간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인권 권고 이 정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각 부처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 각 부처에서 의견을 줄 때요. 각 부처도 부처마다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
각 부서마다도 나름 혁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또 그 부처 안에 또 그 부서가 있어요. 뭐 기재부도 혁신 조정실이 있고 뭐 금융위도 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처들은 뭐를 하느냐? 자기 부서에서 뭘 할 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방통위랑 조정해야겠다. 그럼 방통위에 그 부처가 있다. 기재부에 그 부처가 있다. 그럼 그 부처들은 또 굉장히 그 부처 내 그 부서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재부에서 뭘 안 해주면 그 부서 말고 기재부에 이제 혁신기획실인가 거기 가서 그 부서 내에서 다시 한번 내부 검증을 받고 왜 안 해주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게 하고 그런 부처가 없다. 아니 그 부처 내에 그 부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새삼. 왜냐하면은 지금 없는데 뭐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럼 그냥 과기부에 그 부서조차도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따로 그 정도의 뭐 그거 없으니까 과기부에 이름을 해서 그냥 그 실무부서 의견 전달하면 어차피 여기서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니까 넘기시면 되고 하여튼 있는 부처들 그래도 주요 부처들은 다 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그 부처들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그 아까 전에 말하는 그 무슨 민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덜고 이제 과기부로 넘기면서 자기 이렇게 해서 넘겨줬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기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외부 위원들이 큰 틀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게 생길 때 막 그런 비난의 화살 같은 거에서도 좀 자유롭게 해서 그러니까 외부 위원 제도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아까 강력한 조정 권한 그다음에 그 해당 부처 내 그 규제 개선 부서를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책임이나 이런 거는 외부 위원회에서 늘 통한 거로 인정이 되게끔 해서 이 제도가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 규제 개선도 굉장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처에서 지금 막 만들어서 그 규제 개선 샌드박스 제도를 하는 거 나름대로는 좋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과기부가 가장 기술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그래서 기자님들이나 분들께서도 여기 좀 관심을 이 부처에 더 힘을 실어주시는데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제도는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 뭐 공대 언어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그 좀 어렵지만 제도가 형해화되었을 때의 그 무력감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이 규제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제도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효력을 잃고 그냥 흔적만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의 또 다른 그런 형해화된 제도가 되지 않고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처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제 개혁이 그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입을 해야만 규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규제 개혁을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에서는 신설을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거에 준하는 많은 노력들이 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제 개혁을 하면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추정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최장 2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그 노력의 결실은 1년 내지 2년 정도를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상품의 주기가 짧기도 하고 또 시장이나 아니면은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샌드박스의 주기가 2년이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논의되었던 규제들은 또 해묵은 규제가 된다는 거고 또 다른 샌드박스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규제 개혁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간 이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환이나 아니면은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 같은 것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와 아울러져 가지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개혁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부처도 아니고 또 업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규제 샌드박스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2달을 평가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우려하고는 달리 좀 초반 분위기는 뭐 시장이라든가 업계 그다음 저희 내부 평가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좀 출발 자체는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2달 지나면서는 이제 약간 근본적으로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나름은 잘 굴러가지만 요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할까 요새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샌드박스 자체가 이거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저희도 생각 안 하고 있고 그 민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중간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이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 숱하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계속 하다 보면 참 이게 우리 법 체계에서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겠구나. 이걸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 이상을 현실에 접목할까 요새 저도 뭐 그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우리 옆에 저보다 더 전문적이신 우리 센터장님이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저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범한 샌드박스, 그다음 또 이제 이미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뭐 규제 입증 책임제, 요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좀 같이 결합되면은 상당 부분은 좀 완전한 네거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시너지와 파괴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와 좀 전망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 쪽에 신청한 기업들 보면은 소위 말해 그동안에 조금 이제 목말랐고 좀 절박하신 분들, 여기 뭐 우리 이승익 대표님이나 이제 저 카카오페이 쪽도 뭐 그동안 좀 좌절 많이 하시다가 마침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선은 좀 숨통을 트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 쪽에 이제 신청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약간은 저희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약간 이제 좀 일종의 워밍업 요런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슬슬 저희 쪽에 신청 들어오고 이제 문의 들어오는 데들이 보면 소위 말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예상을 했던 좀 이제 갈등 과제가 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문의도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부처, 저희 말고 이제 관계부처들도 참 이제 판단하기도 어려울 테고, 하지만은 요거는 진짜 이제 어찌 보면 전반적인 우리 사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소비자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편익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또 그런 힘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 소비자와 이제 이 사회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 주셔야 그런 부분도 풀리지, 단순하게 이게 샌드박스라는 제도로만은 해결은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워밍업 기간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런 게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왜 협의 과정에서 저번에 카풀 협의 과정에서 뭐 그 이재용 대표님이 한마디 하셨던 게 그거였죠. 소비자가 빠져 있다. 근데 말씀대로 지금 요즘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지금 서비스가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그 택시를 대신한 서비스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했던 소위 니즈가 있으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좀 이제 어려운 싸움이 이제 시작될 텐데 좀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도 좀 나서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기자님들 좀 얘기 써주시면 아마 소비자 단체 좀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제가 이 규제 관련돼서 저도 뭐 국회도 그렇고 여러 토의들 많이 가는데
그리고 요번에 제가 협의도 좀 참여를 해봤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뭐 당장 눈앞에서는 생계가 걸린 업체들이긴 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이게 프레임을 좀 잡자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훨씬 더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말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기업이라고 그러셨지만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신진 사업자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미 자리 잡고 계신 사업자들이 본인의 사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이제 엔트리 배리어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그 부분을 깨야만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경쟁이 되고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관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좀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그 낙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낙태 광고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걱정돼서 예를 들어 없애면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없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가 좀 그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여기서 미래 지금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잃었고 우버를 잃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 큰 산업의 가능성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들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오늘 뭐 앞으로 근데 이제 큰 싸움이 남았으니까 이제 본 게임 이제 시작되면 더 많은 말씀을 좀 볼 텐데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지를 해주시면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저는 진짜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그 소비자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인데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내가 쓸 수 없다고 소비자가 막 단체에서 나오거나 민원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기존 입장에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막 찾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저도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소비자 단체들에서도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질문 그러면 한 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하지? 자,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진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개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2년 이거 하다가 말 거면 사실 시작도 안 했을 테니까요.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려면 이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모아서 그 상대 부처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할 텐데 그런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 모으실 건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그 서비스 주체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 그 법제도까지 가려면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우선 관리하는 거는 그 사업자 신청하신 분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저희들이 사후 관리할 때 보면 저희 부 그다음에 관련된 그 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될 부처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1차적으로는 사업자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일보 산업팀의 김정민 기자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서 어떤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아까 송도영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서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30장, 40장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뚫고 나갈 힘이 인력이나 자본이 어떤 대기업에게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벤처 스타트업이신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은 힘이 많이 드신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그 벤처 스타트업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인력이나 자본을 지원해 주거나 혹은 서류 절차 그 30장에서 40장 되는 서류를 줄여주거나 이런 게 가능해 보이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리고 과기부 이진수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규제 무풍지대 같은 건 좀 불가능한 건지 그런 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처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신청서 작성을
절차라는 게 이제 어쨌든 행정 절차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규모나 이제 양은 사실 이 한 나라의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랑 뭐랄까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유는 이제 여러 부처에서 그거를 이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등등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 지금 금융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GP, 그러니까 PFGP 신청하는 것처럼 되게 자세하게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형화된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원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자체 뭐 서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방식으로 좀 간소화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규제가 있는 걸 전제로 그걸 풀지 않으려는 분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문화가 바뀌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제 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소개는 비트로 돼 있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라는 곳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어떤 법령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건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뭐 미리 끙끙 앓지 마시고 이제 신청하시면 저희가 10장이 40장 되는 마법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있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부에 신청한 과제들 보면 그 KT 그다음에 뭐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페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아무튼 KT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그 대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벤처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 위주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분들은 이런 뭐 평소에 이런 서류를 작성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쪽 우리 송 변호사님 쪽에서 이제 많이 자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계속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저는 아까 뭐 3, 40장 이래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저는 가능하면 뭐 15장, 20장 이내로 아무튼 가능하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계속 저는 주문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리 센터장님 그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부연 설명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저도 느낍니다. 이게 중국하고 저희가 좀 특성은 다른데 그러니까 그쪽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라는 특성, 그 다음에 그런 뭐 그 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 거긴 굉장히 과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했을 때 나중에 폭풍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수습이 우리 그 특성상 안 되는데 거기 또 사회주의 특성상 또 예, 그런 부분들도 뭐 일거에 이제 바로 중단시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해서 그러지 않을까는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뭐 지금 중국이라든가 심지어 요새 뭐 동남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 저 역시도 부럽기도 하고 좀 반성되는 측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심영섭 교수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위원도 해봤고 초대 산업융합促진 옴부즈만을 역임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아주 우리나라 규제 현실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서 신청 기업이 이렇게 그 협의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떤 우리나라 규제의 명현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걸 접수 단계라든지 심의 단계에서 실패를 한 케이스는 재심의 절차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걸 다른 제3의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지 다른 재심의 절차가 없는지. 또 하나 질문은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건 한 건 처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걸 KDI의 규제연구센터 있죠. 여기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한 건 한 건 신청 접수가 거부된 것, 신청을 해서 심의 단계에서 거부된 것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석을 하면 앞으로 좋은 제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분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연구과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 정보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데 또 규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과장님이나 이제 과기부 혹은 산업부나 이제 곧 시행될 부처에서 저에게 의뢰를 한다면 저희는 할 용의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규제 개혁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였고요. 중국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규제가 훨씬 더 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예측 가능성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중국의 규제 체계에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맞닥뜨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최초로 신청된 1월에 10개 과제 중에 8건이 통과가 됐고 2건이 이제 하나는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제 재상정 그때 보류가 된 상태여서 하나 가는 거고 하나는 우선 사전 검토위원 차원에서만 아직 머물고 있는데요. 근데 얘기하신 대로 뭐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 신청한 기업들 내용들을 통과하는 게 목표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게 되겠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할 수도 있고 본위원회에서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지금 재심의가 아직 그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이미 이게 안 된 거를 똑같은 형태로 올리는 거는 당연히 그건 좀 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면 저희들도 옆에서 컨설팅을 할 텐데 안 된 이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변형된 형태로는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이제 해당되는 기업에서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얘기했는데 진짜 저는 진짜 이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결실을 맺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도움을 주실 것이고 여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텐데 많은 관심과 다시 한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얘기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에게 좀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